엄마는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나는 장남이 아니니까 장남한테 가서 말하세요. 쌀쌀맞기 그지없는 이 말들은 한 할머니가 평생 동안 성심성의껏 키운 두 아들로부터 듣게 된 말이라오.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팔순이 된 할머니.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남편은 치매에 걸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할머니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애지중지 키웠던 두 아들뿐이었죠. 그런데 어쩌다가 할머니의 두 아들은 이런 모진 말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도 할머니가 가장 절실하게 아들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할머니는 처녀 시절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보다도 할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의 어린 아들이었답니다. 고작 5살의 어린아이의 귀여운 모습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혔던 할머니는 아이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불면 날아가랴, 쥐면 망가질라 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새엄마라고 아이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사에 조심 또 조심했죠. 그러다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때에 할머니와 남편 사이에서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은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둘이 사이좋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기대했죠. 여전히 할머니에게 큰 아들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둘째가 친아들이라고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을 품을까봐 첫째가 있는 곳에서 둘째를 안아주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큰 아들에게는 큰 소리로 야단을 쳐보지도 못했죠. 그저 참고 또 참으면서 아이가 받을 상처만 생각하며 장남인 큰 아들에게 헌신했죠. 배 아파 낳은 둘째 아들에게 눈에 더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둘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잠이 든 후에야 몰래 다가가 잠든 둘째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친아들이니까 동생만 예뻐한다는 말이 첫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머니는 평생을 큰 아들 눈치를 보고 둘째 아들한테는 애정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배다른 형제를 키우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도 그동안의 헌신을 보답받는 듯한 뿌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집에 소개를 시켜준 일이었죠. 할머니와 남편은 정말 기뻤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키운 큰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할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큰아들은 할머니 손을 꼭 쥐며 말했죠. 다 엄마 덕이에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도 할머니에게 싹싹했어요. 어머니, 이제 염려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아마도 그날이 할머니가 태어나 가장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큰아들은 곧 결혼 날짜를 잡았고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감격에 차서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할머니는 정말 뿌듯하고 또 뿌듯했어요. 이제 손주 재롱이나 보며 행복하게 지내면 되겠구나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할머니. 문제는 큰아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던 거죠. 어차피 어머니는 우리 남편,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던 며느리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한답니다. 대체 며느리는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 결혼 직전 큰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며느리는 그 사실을 친정에 알렸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시집살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
시댁의 큰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초반에 아예 길을 꺾어놔야 앞으로 시집살이가 편하다면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라고 딸을 단단히 교육을 시켰죠. 친엄마도 아니면서 감히 시어머니 행세를 하려고 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놓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무시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며느리는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대놓고 할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애지중지 키웠던 큰 아들의 결혼이라는 경사를 맞이하고 내내 행복한 꿈에 젖어있던 할머니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큰 아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평생 큰 아들을 대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할머니로서는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아프고 또 충격이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평생 그랬듯 그저 참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곤 하던 큰아들의 태도도 그때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하고 찾아오는 일도 점점 드물어졌죠. 며느리는 작정을 하고 아들이 할머니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편이 친엄마도 아닌 할머니에게 정성을 쏟지 않도록 남편의 생각을 조종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러운 마음에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둘째 아들은 크게 분노했죠. 둘째 아들은 늘 형에게 대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이기는 해도 부모님은 늘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라며 하늘같이 떠받드는 모습에 둘째였던 그는 평생 동안 감히 형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어쩔 때는 자신이 주워온 아이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분명 친아들인 건 자신인데도 엄마는 늘 형만 신경 쓰고 형 눈치만 봤으니까 말이에요. 둘째가 본 엄마의 눈에는 늘 형만 있었습니다. 형이 서운하지 않도록 형에게 좋은 엄마로 인정받기 위해 사활을 건 엄마의 모습을 평생 동안 봐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친아들인 자신을 방치하면서까지 형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온 어머니였는데 형과 형수가 감히 엄마에게 함부로 한다는 걸 알게 된 둘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장 형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형제는 태어나 처음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할머니와 남편은 크게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둘째를 불러 꾸지람을 했죠. 감히 형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니 당장 가서 사과를 하라고 둘째에게 윽박지르는 남편. 할머니 역시 둘째 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자신에게 더 나쁜 감정을 품게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둘째에게 형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떠받들어 줬는데도 부모님을 무시하는 큰아들이 대체 뭐가 중요하냐며 둘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부모님에게 대들었습니다. 대체 장남 그까짓 게 뭐라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잖아요. 둘째 아들은 그 길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할머니 부부는 그 이후 둘째 아들 소식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다 두 아들의 마음을 모두 잃게 된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내 너무 속이 상했던 할머니와 남편은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남은 재산을 유산으로 미리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부부에게는 부동산이 꽤 값이 나가는 것이 몇 개 있었고 부부는 장남과 둘째 아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주면 두 아들들이 마음을 풀고 가깝게 지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장남에게는 땅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땅을 물려주겠다는 부모의 말에 장남 내외는 부모의 바램대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고 외면하던 며느리까지도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유산을 상속해준다는 말에 낯을 바꾸고 찾아온 아들 내외를 보는 노부부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유산으로나마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여겼죠. 둘째 아들도 유산을 주겠다는 말에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부모에게 값이 나가는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둘째 아들은 형이 그 땅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는 늘 형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당연히 형이 그 땅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둘째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형이 유산을 더 많이 받게 됐으니 부모님 노후는 형이 책임지겠지? 둘째 아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게 되면 뒷바라지는 형에게 떠넘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추었지요. 부부는 사후에 재산 싸움이 나지 않도록 미리 유산을 물려준 것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남도 둘째 아들도 유산을 준다는 말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갈등은 유산으로 인해 봉합이 되는 듯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또다시 노부부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두 아들이 다 독립한 후 할머니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이었는데 그마저 치매에 걸리다니. 마치 남편을 잃은 것만 같은 상실감과 또 이 사람을 혼자 어찌 돌보나 싶은 막막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도 늙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치매 환자를 돌보며 살 자신이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 난 후 남편의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밤마다 밖에 나가겠다고 하거나 낮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거친 행동을 할 때면 할머니가 말리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있었죠. 이러다가는 자신도 병들어 죽겠구나 싶었던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큰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내가 너무 힘들다.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할머니는 그래도 유산까지 물려받은 장남이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는데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치매라는 말에 크게 놀라며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주간 돌봄 센터도 알아보는 등 열심히 아버지를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남의 적극적인 태도에 할머니는 마음이 크게 놓였죠. 역시 유산이라도 물려주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답게 마음은 본래 착한 아들이었다고 흐뭇하게 여겼습니다. 못된 며느리를 만나 잠시 아들이 판단력을 잃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5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친아들도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에 밟혔던 아들이었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아 할머니는 너무나 아들에게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씻겨져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남에게 의지하며 치매에 걸린 남편을 같이 돌보며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증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망상과 배회 증상이 심해지면서 할머니는 점점 남편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이불에 실수까지 하게 된 남편을 돌보느라 할머니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몸도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남에게 하소연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모셔갈게요. 장남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아버지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장남이 아버지를 아들 집으로 모셔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집이 아니라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키워준 아버지를 자신과 상의도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버리다니. 유산까지 물려받은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장남을 거둔 자신의 과거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 아이를 키우며 내가 전전긍긍했을까? 왜 한 번도 제대로 야단 한 번 치지 못했을까?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저 아이에게 한 번도 당당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마음 졸여가며 키운 대가가 바로 이것인가? 결국 자기 아버지도 자기 손으로 짐짝 버리듯 하는 아들이라는 생각만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아 장남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는 놈이 친엄마도 아닌 나에게는 어떻게 할지 할머니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때 할머니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남 때문에 한 번 마음 편하게 사랑해 주지도 못했던 할머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둘째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낳은 아들을 향한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실 늘 둘째에게 미안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남이 상처를 받을까? 그것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둘째를 향한 미안함이나 사랑은 뒷전으로 미뤘던 자신의 과거가 뼈저리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남편을 돌보느라 몰라보게 쇠약해져 있었고 남편의 일로 장남과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장남과 싸우기보다는 둘째 아들과 이제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유산도 형보다 적게 받아 서운했을 내 아들. 할머니는 이제야 둘째 아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둘째 아들의 마음은 내가 이제라도 알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할머니는 결국 전화를 해놓고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다.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었니?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평소 해보지 않았던 그 말들은 가슴속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할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한 둘째 아들은 장남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말을 듣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을 때 결심했던 그 말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나는 장남이 아니니까 장남한테 가서 말하세요. 할머니는 예상치 못하게 쌀쌀맞게 말하는 둘째의 말에 또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은 늘 부모의 편이 되어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둘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형한테 유산도 훨씬 많이 줬잖아요. 맨날 형만 찾았으면서 이럴 땐 왜 나한테 연락하세요? 둘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를 공격하는 말을 했고 할머니는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상처만 받게 되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둘째 아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맙니다. 불편한 몸으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된 남편이 걱정됐지만 할머니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데려온다고 해도 같이 지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 의지할 사람도 기댈 사람도 없는 할머니는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해 준 일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저 돈으로라도 자식들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돈을 다 줘버린 지금 할머니가 자식들의 마음을 다시 되찾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살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장남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장남 때문에 했었고 둘째도 장남에게 맞춰 키웠습니다. 장남이 자신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할머니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난 진짜 엄마가 아니었구나. 할머니는 장남이 받을 상처를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진짜 엄마라면 하지 않을 방식으로 장남을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야단도 치지 않고 무조건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매번 양보했고 그렇게 늘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줄 법한 친절만 베풀며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야단이라도 칠걸. 엄마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호통이라도 칠걸.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가 되었습니다. 장남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 것은 할머니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후회하고 또 했습니다. 키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속마음이라도 시원하게 말했더라면 지금 이토록 억울하고 화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 할머니는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미 자신에게 마음이 돌아선 둘째 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할머니에게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자신의 노후 문제였죠. 장남이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린 것을 본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친엄마가 아니라며 틈만 나면 모른 척하려는 장남 내외가 자신이 병들고 아플 때 어떤 선택을 할지 할머니는 무서웠습니다.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둘째 아들 역시 할머니를 신경이나 써줄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죠. 이미 유산은 다 나눠준 마당에 할머니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값이 얼마 나가지도 않는 오래되고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도움을 구할 곳이라고는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할머니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겠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할머니는 두 아들을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정을 들은 변호사는 봉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두 아들에게 재산 청구 소송을 할 것을 권유했고 할머니는 그것만이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아들들이 할머니 곁을 지킬 리도 만무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은 돌려받고 싶었던 할머니는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키웠던 두 아들을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이 차라리 잘못했다고 찾아와 빌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소송을 취하하고 아들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할머니의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장남은 이미 할머니는 남처럼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할머니를 타인 보듯 하고 있었고 둘째는 서운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겠죠. 두 아들에게 최고의 엄마는 아니었을지언정 할머니는 부모로서 자신의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불리 먹이고 잘 가르치고 독립까지 시켜준 어머니인 자신을 대하는 두 아들에게 할머니도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한없이 주기만 했는데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할머니는 이제 돌려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들들을 향한 소송이 시작되자 할머니가 예상했던 대로 두 아들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며 할머니를 회유하려고 했죠. 그럼 너희가 나를 돌보며 함께 살 것이냐? 두 아들들은 할머니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안 할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너희들 뜻대로 하지 않았느냐? 나도 죽을지언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번은 해보련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우면서 자식들이 이토록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남이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할머니 자신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어른이 되어 돌변한 두 아들들에게 할머니는 서운하고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도 아직 남아있고 남은 인생마저도 아들들로 인해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아들들에게 이번만큼은 인생의 교훈 하나쯤은 가르쳐주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할 참이었으니까요. 부모도 사람이고 서로 간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아들들이 조금이라도 깨우쳤으면 하는 것이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이랍니다.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반말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 형, 잠깐만. 그리고 이 녀석아,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순자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쓸려 들어왔고 커다란 단독주택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75세 순자 씨가 남편과 함께 가꿨던 정원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고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했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면 말소리가 들려서 덜 쓸쓸했지만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라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작은 아들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잘 지내지?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너희는 잘 지내고 있지? 네, 뭐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는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네. 민철 씨는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갑자기요? 응, 집도 너무 크고 혼자 있으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너희도 집이 좀 좁다고 했잖아. 내가 집을 정리하고 가면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철 씨는 당황스러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습니다.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야. 집을 팔아서 돈도 좀 나누어 줄 생각이야. 생활비도 보태면서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철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혜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네, 내일쯤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도 너희들한테 손 빌려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외로움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너희한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테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네, 그럴게요. 지혜랑 이야기하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민철 씨는 지혜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 갑자기? 혼자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서, 그리고 집도 정리해서 넓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시네. 그럼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전세를 좀 넓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지혜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던 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도 보태신다고 하셨다며? 응, 지금 살고 계신 집 팔면 그것도 나눠주신대. 지혜 씨는 일부러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외로우시니까. 서로 불편한 거 안 만들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어. 어머니 모시자. 정말 고마워. 민철 씨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랑 이야기했어요. 같이 지내시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집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그 돈으로 너희 전세금도 보태고 내가 생활할 돈도 좀 챙겨두고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사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민철 씨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하나둘 짐이 옮겨졌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 우리 집.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해.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많이 신세지겠구나. 민철 씨는 가구 배치를 도우며 어머니 방을 정리했고 손녀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진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미나랑도 더 많이 볼 수 있겠네. 와, 신난다. 순자 씨는 손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고 민철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익숙한 일이었고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미나도 좋아할 텐데.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온 지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응, 그냥 국 좀 끓이려고. 애도 먹어야 하고 민철이도 아침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니 그냥 쉬세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음식을 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몸에도 좋고. 요즘 바빠서 다들 간단하게 먹고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게 두세요.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일부러 순자 앞에 놓인 반찬을 다른 쪽으로 밀어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티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자 씨는 그 작은 행동에서도 자신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철 씨는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 있지 뭐. 미나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지혜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간식 안 챙겨주셔도 돼요. 미나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옆을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무 컸나? 순자 씨는 서둘러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꺼버렸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낮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방해가 되었던 걸까? 이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던 TV였는데 갑자기 자신이 거실에 있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순자 씨는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혜가 뭔가 불편한 듯 자꾸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끔은 은근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할 것 같으니 그냥 방에 있는 게 낫겠지. 저녁 시간이 되면 민철과 퇴근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순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철아, 요즘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진 않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괜찮죠. 그냥 괜히 내가 있는 게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철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러나 민철 씨가 모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순자 씨는 집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새 집안에서 자신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TV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그녀의 눈길에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나가라는 며느리의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예전과 달리 단출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간소하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찌푸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바빠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국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밥을 차려 먹어요? 그냥 간편하게 먹으면 되죠. 민철 씨는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녀 미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지혜 씨가 옆에 와 앉으며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드라마 좀 봐야겠어요. 그래. 순자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괜히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늘 자신이 먼저 리모컨을 잡았고 순자가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거실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실에서 손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은근히 그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숙제했어? 얼른 방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네, 엄마. 미나는 아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할머니 방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거실은 지혜 씨의 공간처럼 변해 있었고 순자 씨는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근처 마트라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고 시장에서 생선과 채소를 샀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던 반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요리를 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반찬 좀 만들려고. 오랜만에 찜도 하고 국도 끓이고. 어머니,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밥 좋아하잖아.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다들 간편식을 먹어요. 불편하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순자 씨가 만든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 밀려났고 다시 꺼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번이고 민철 씨에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한 얼굴로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철아, 너 요즘 많이 바빠 보인다. 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민철 씨는 멈칫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랑 잘 지내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손녀 미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작은 아들 민철 씨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자가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관심의 방향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불편함을 주는 것에 그쳤던 그녀가 이제는 금전적인 부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는 순자와 지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저녁을 준비하던 순자 씨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식재료 값도 그렇고 공과금도 그렇고 저희가 부담이 꽤 크네요. 순자 씨는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래, 다들 살기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를 더? 네, 어머니도 같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식비나 공과금도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순자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집을 정리하면서 민철 내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매번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구 하나 들었다고 공과금이 몇 배로 뛴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식도 하지 말라기에 주방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손 씻고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어찌 보면 함께 사는 입장이니 얼굴 붉혀봤자 좋을 것 없다 생각해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순자 씨는 몇 마디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폐가 된 건 아닌지 늘 조심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니. 지혜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희도 빠듯해서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아. 나도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거든.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철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공과금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응?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전기세도 그렇고 수도세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집의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가 봐. 민철 씨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뭐 겨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 지혜 씨는 일부러 순자가 듣도록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우리도 빠듯한데 말이야. 순자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혹시 돈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덜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순자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처분한 것도 남은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도 너희가 알 텐데 나도 더 이상 여유가 있진 않아. 민철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순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지출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카드값?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지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조금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따뜻하고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 하면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에만 있으면 왜 그렇게 방에만 계세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국을 데웠습니다. 민철아, 저녁 먹었니? 국 데워놨으니까 얼른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철 씨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혜가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니? 내가 국 데운 게 마음에 안 들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께서 자꾸 주방에서 뭘 하시니까 동선이 겹쳐서요. 요즘 저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부엌에서 이러시면 불편해요. 난 그냥 민철이 저녁 챙겨주려고 한 거야. 민철 씨는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민철 씨는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께서 해주신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여보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계속 이러시면 내가 편하게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고 볼륨을 조절하려는 순간 지혜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저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낮에는 조용히 쉬고 싶어요. TV는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계시면 어쩌라는 건지. 순자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라도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고등어와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전날 민철 씨가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지혜 씨는 짜증난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민철이가 생선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왔다. 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도 장볼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사오시면 냉장고가 꽉 차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도 민철이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이 그랬어? 민철 씨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냥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한 거였는데. 지혜 씨는 바로 순자 씨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민철 씨도 그냥 한마디 한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쉬세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지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오히려 신경을 덜 써야 했던 거지. 민철 씨는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밖에서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나와서 도와줘. 알았어. 민철 씨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들어 지혜 씨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눈치가 부족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지혜가 못마땅한 듯 힐끗거렸고 주방에 가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문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야? 여보는 못 느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니가 오신 뒤로 우리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고,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힘들어. 지혜야,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힘드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거잖아. 모시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잖아.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오시고 나서 우리 생활 더 편해졌어? 아니면 더 불편해졌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무 답답해. 내가 주부인데 부엌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거실에서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고 이런 생활이 정상적인 거야? 지혜야, 어머니는 그냥 같이 지내는 거잖아. 아니, 여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생활에 침투한 거라고. 나는 솔직히 이제 한계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 말이야. 민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철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여보, 솔직히 생각해봐.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애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점점 더 지쳐갈 거야. 그거 원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거지.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땐 더 힘들어져.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건 못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생각이나 해봤어? 힘들지? 하지만 여보,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 건데? 우리도 앞으로 돈도 모아야 하고 애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민철 씨는 말없이 턱을 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조용히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그냥 누워 있었어. 민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민철 씨는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설마 요양원 이야기하는 거니? 민철 씨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어머니께서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 편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네 아내가 편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니?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도 부담이었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면 뭔데? 난 네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철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민철아. 네가 고민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설득은 잘 됐어?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 또 고민한다고? 이러다간 기회 놓쳐. 그냥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가면 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철 씨와 지혜 씨의 대화를 엿들은 후부터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흔들리는 태도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혜 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짐을 꾸리며 순자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나가봐요. 바람도 쐬고 좋은 곳에 가요. 순자 씨는 그녀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곳이에요. 우선 차 타고 가시죠. 순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자 지혜 씨는 속으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철 씨는 내내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도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지혜 씨는 일부러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모실게요. 순자 씨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지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시죠? 거기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거기라니 어디 말이니? 그냥 좋은 시설이에요.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갈 생각이지. 지혜 씨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결국 나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건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문을 열고 순자 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서 잠깐 상담받고 쉬시면 돼요.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빼며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난 내리지 않는다. 지혜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럴수록 저희만 힘들어져요.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순자 씨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안 들어간다. 민철 씨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혜 씨는 짜증을 내며 강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들어가세요. 그 순간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이자 그곳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곳으로 끌려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나 좀 데리러 와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나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갔다고요? 민철이랑 지혜가 나 몰래 데려가려고 했어. 나 지금 거기서 도망 나왔어. 우진 씨는 단숨에 차 키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밖에 계시면 위험하니까 어디 편의점이라도 들어가 있으세요. 아니면 민철이가 못 찾게 숙소라도 잡고 들어가 계시던가요. 제발 안전하게 계세요. 네. 금방 갈게요. 그래, 우진아, 제발. 전화가 끊어지고 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왠지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그저 버스 정류장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앞 편의점 직원에게 혹여 누군가 찾아오면 정류장에 있다고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건 몇 시간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요양원에 밀어 넣으려 했고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진 않아. 내가 살아온 삶인데 내가 내 발로 결정해야지.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이제 큰아들 우진 씨가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정류장 앞에 멈추더니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 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듯 나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우진 씨는 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친 데는 없어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놀랐을 뿐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철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래.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우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에 타세요.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몸도 차고 어디 들어가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집에 가서 일단 좀 씻고 몸 좀 녹이고 얘기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차에 올랐고 우진 씨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한편
순자 씨를 놓쳐버린 민철 씨와 지혜 씨는 집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 씨는 초조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민철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니가 큰아주버님한테 연락한 거 아니겠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진이 순자 씨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철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철 씨와 지혜 씨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진 씨는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감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지혜 씨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말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요. 민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잠깐만. 그리고 이 새끼야,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생활비 부담도 크고 어머니가 계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우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몰래 요양원에 버리려 한 거야?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민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너 대체 왜 가만히 있었어? 네가 어머니 아들이 맞아?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이 상황이 오지 않게끔 했어야지. 애초에 어머니 모시지를 말던가. 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 민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라, 우진아.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안다. 하지만 민철이도 저 아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겠지.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요양원에 버려? 그게 네 논리야? 지혜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계실 수 있겠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민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민철아.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민철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갑시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하고 살지 마세요. 지혜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돈은 어떻게 해요? 우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혜 씨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였구나. 민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철아, 네가 이런 여자랑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재수 씨로 여겨지는 것도 오늘까지만이에요.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럴 수 있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우리랑 인연 끊는 걸로 알지. 어머니 돈 문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인데 아마 그대로 돌려드려야 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철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겨진 감정은 깊고 쓰라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 때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또다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짐들을 보니 자신이 더욱 더 초라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철 씨는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혜 씨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현관에 서자 우진 씨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민철 씨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후회돼요. 정말 죄송해요. 네? 후회? 순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가 후회할 게 뭐 있니? 다 너희가 선택한 일이잖아.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우진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할 소리냐? 어머니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인간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입 닥치지 못해?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지혜 씨는 움찔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결국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순자 씨는 지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결국 떠난다. 하지만 너는 편해질 수 있을까? 지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빚도 지고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단다. 지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순자 씨는 어린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잘 지낼 거야. 미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민철 씨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우진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하니?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떠나는 걸 선택했을 뿐이다.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실래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니, 우진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혼자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따로 살 집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저희랑 지내세요. 애들 엄마랑 이야기 다 하고 나온 상태고요. 그 사람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그래, 그러자.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뵙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민철이 그 새끼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냅둬. 지도 깨닫는 게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지. 며칠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은 크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큰아들 우진 씨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집을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일 공기청정기만 배송 오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집기류랑 나머지 침구류도 제가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져온 커피 머신인데 어머니 아침마다 내려 드시는 거 캡슐 하나만 넣으시면 되세요. 제가 자주 올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순자 씨는 새로운 공간에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웠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철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민철아, 무슨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한테 이사하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안 가봐도 돼요? 순자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담담하게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형이 하는 말 잊었어? 그날 이후로 너랑 나는 그리고 애미랑은 끝난 인연이다. 네가 엄마 손 놓은 거야. 엄마, 그래도 제발요.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면 뭐하니? 일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이미 상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살면서 그때 일쭉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쉬련다. 끊어라. 통화를 마친 순자 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